5부 8번째 글입니다. 8. 황혼의 셔태. 1. 아랫방. 이튿날 해가 질 무렵 장발장은 진로르망댁의 정문을 두드렸다. 그를 맞아들인 것은 바스크였다. 바스크는 때마침 마당에 나와 있었는데 마치 분부라도 받은 것 같았다. 아무개 양반이 오실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인에게 일러두는 일이 때때로 있다. 바스크는 장발장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그에게 말을 건넸다. 나으리께서 아래에 계시고 싶으신지 여쭈어보라고 남장님께서 쉰내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아래에 있겠소? 하고 장발장은 대답했다. 바스크는 지극히 공손하게 아랫방 문을 열고 말했다. 마님께 아래겠습니다. 장발장이 들어간 방은 공룡형 천장의 습기찬 아래층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장실로도 쓰이고 거리 쪽으로 향해 있고 붉은 벽돌이 깔려 있으며 쇠살이 붙은 창문 하나로 빛을 받아 침침했다. 이 방은 먼지떨이와 소울, 비 등이 성가시게 구는 그런 방들의 하나가 아니었다. 먼지는 거기에 조용히 있었다. 거미들은 거기서 아무런 박해도 받지 않고 있었다. 늘따랗게 펼쳐져 있고 아주 새까맣고 죽은 파리들로 장식된 아름다운 거미줄 하나가 창 유리 위에 수리바퀴처럼 걸려 있었다. 천장이 나지막한 이 작은 방 한 구석에는 빈 병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황토색 페인트로 칠해진 벽은 군데군데 커다랗게 벗어져 있었다. 안쪽에는 좁은 선반이 붙은 검게 칠한 나무 벽난로가 있었다. 거기에는 불이 타고 있었다. 이것은 아래에 있겠소라고 한 장발장의 대답을 기대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다. 두 개의 안락의자가 벽난로 양쪽 모퉁이에 놓여 있었다. 안락의자들 사이에는 양털보다도 더 많은 올이 붉어져 있는 낡은 침대 깔개가 양탄자 대신 퍼져 있었다. 이 방의 조명은 벽난로의 불과 창의 으스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장발장은 피곤했다. 여러 날 전부터 그는 먹지도 자지도 않았다. 그는 안락의자 하나에 주저앉았다. 바스크가 돌아와서 촛불을 벽난로 위에 놓고 물러갔다. 장발장은 고개를 숙이고 턱을 가슴에 대고 앉아서 바스크도 촛불도 보지 않았다. 그는 갑자기 뛰어오르듯 벌떡 일어났다. 코제트가 그의 뒤에 있었다. 그는 그녀가 들어오는 것을 보지 않았지만 그녀가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돌아섰다. 그는 그녀를 주시했다. 그녀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다. 그러나 그가 그 거역한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던 것, 그것은 미모가 아니었다. 그것은 영혼이었다. 어머나 하고 코제트는 외쳤다. 이런 생각을 하시다니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이상한 분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하시리라고는 결코 기대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버지를 여기서 접대하기를 아버지가 원하신다고 마리우스가 그러더군요. 그래, 내가 그랬어. 그렇게 대답하시리라고 예상했어요. 조심하세요. 미리 알려드리겠는데 저는 아버지에게 한바탕 따질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합시다. 아버지, 제게 키스해 주세요. 그러면서 뺨을 내밀었다. 장발장은 가만히 있었다. 까딱도 안 하시네요. 알겠어요. 죄인의 자세군요. 하지만 어쨌든 용서해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했어요. 저쪽 뺨을 내밀라라고. 자,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다른 쪽 뺨을 내밀었다. 장발장은 꼼짝도 않고 있었다. 그의 발이 방바닥에 못 박혀 있는 것 같았다. 이건 심각해지네요. 하고 코제트는 말했다. 제가 아버지에게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저도 그럼 토라질 거예요. 아버지는 저 화해를 하셔야 해요. 오늘 저녁엔 저희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세요. 저녁 식사는 했어. 거짓말. 진로르망 할아버지들은 아버지를 야단쳐 드리라고 해야겠어요. 할아버지들은 아버지들을 꾸지람하기 마련이거든요. 자, 저하고 객실로 올라갑시다. 어서. 못해. 코제트는 여기서 조금 후퇴했다. 그녀는 명령하기를 그만두고 질문으로 옮겨갔다. 아니, 왜 그러세요? 저를 만나시는데 우리 집에서 가장 누추한 방을 고르시다니 여기는 아주 고약하지 않아요? 너도 알다. 장발장은 고치 말했다. 아시다시피 부인, 나는 괴상한 사람이어서 엉뚱한 생각을 하지요. 코제트는 그 조그만 손으로 손뼉을 쳤다. 부인, 아시다시피 또 새로운 것이네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장발장은 종종 딱할 때 짓는 그 비통한 미소를 그녀에게 보냈다. 당신은 부인이기를 바랐어요. 당신은 부인이요. 아버지에겐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나를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시오. 뭐라고요? 나를 장씨라고 불러요. 장이라고. 그러고 싶다면.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가 아닌가요? 저는 이제 코제트가 아니고 장씨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여간 이건 혁명이네요, 이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 얼굴을 좀 똑바로 바라보세요. 아버지는 저희들하고 같이 사시려고도 하지 않고
또 제 방도 원치 않으시고 제가 아버지에게 뭘 했나요? 제가 아버지에게 뭘 했나요? 그래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무 일도. 아니 그렇다면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아요. 제 이름을 바꾸셔요? 당신도 이름을 바꾸셨는걸 당신도? 그는 또 그 똑같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당신이 퐁메르시 부인이니까 나는 장씨일 수 있는 거요. 통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네요. 이건 모두 바보 같은 소리예요. 아버지를 장씨라고 불러도 좋을지 제 남편에게 물어보겠어요. 그이가 그에 동의하지 않기를 저는 바라요. 아버지는 저를 몹시 가슴 아프게 하시는군요. 엉뚱한 생각을 하시더라도 이 어린 코제트를 슬프게 하지는 마세요. 그건 나빠요. 아버지는 심술을 굳게 구실 권리가 없어요. 아버지는 좋은 분인데.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얼른 그의 두 손을 잡아 뿌리칠 겨를도 없이 그것을 자기 얼굴 쪽으로 들어올려 자기 턱 아래 목에 갖다 대고 꼭 눌렀는데 그것은 도타운 애정을 나타내는 몸짓이었다. 오, 친절하시라고요. 하고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그리고 계속했다. 제게 친절하시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여기 와서 살고 예전처럼 조금씩 산책도 다시 하고 풀림의 거리처럼 여기도 새들이 있으니 저희들과 같이 살고 엄마 아름의 거리의 그 굴 같은 집일랑 버리고 수수께끼 같은 말도 말고 모든 사람들처럼 함께 계시면서 저희들과 함께 저녁 식사도 하고 아침 식사도 하고 제 아버지가 대주시라는 거예요. 그는 그의 손을 뺐다. 당신은 이제 아버지가 필요 없어요. 남편이 계시니까. 코제트는 버럭 성을 냈다. 저는 이제 아버지가 필요 없다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시면 정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투생이 여기 있다면 하고 장발장은 자기 말을 뒷받침해 주는 것을 찾고 있고 모든 가지들에 매달리는 어떤 사람처럼 말을 이었다. 나는 언제나 나대로의 생활 방식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란 걸 그녀는 제일 먼저 인정해 줄 텐데 아무것도 새로운 것은 없어요. 나는 언제나 컴컴한 구석을 좋아했지. 하지만 여기는 추워요. 여기선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건 가정스러워요. 장씨이고 싶다는 건요. 아버지가 저를 당신이라고 말하는 건요. 전 싫어요. 아까 오다가 하고 장발장은 대답했다. 생루의 거리에서 가구 하나를 보았어요. 한 가구쯤에서 내가 만약 예쁜 여자라면 난 그 가구를 가질 거요. 썩 훌륭한 신식 화장대였어. 당신은 그걸 장미나무라고 부를 것 같아? 자개가 박혀있어. 거울도 꽤 크고 서랍도 있고 참 예뻐요. 아이 능청스러워 하고 코제트는 대꾸했다. 그리고 더없이 귀여운 얼굴을 하고서 이를 악물었다가 입술을 벌려 장발장에게 입김을 훅 뿜었다. 그건 암코양이 흉내를 내는 미의 여신이었다. 저는 몹시 화가 나요 하고 그녀는 말을 이었다. 어제부터 모두들 저를 격분케 하고 있어요. 분통이 터져 죽겠어요. 저는 영문을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마리우스에 대해 저를 두둔해 주시지 않고 마리우스는 아버지에 대해 저를 거들어 주지 않고 저는 완전히 외톨이에요. 저는 방 하나를 얌전하게 정돈해 놓았어요. 만약에 제가 거기에 하나님을 들여놓을 수 있었다면 저는 거기에 그를 들여놓았을 거예요. 저는 제 방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어요. 새드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파산할 지경이에요. 제가 니콜레트에게 맛있는 조촐한 저녁 식사를 시켜놓아도 잡수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 포실로방 씨께서는 당신을 장치라고 불러주기를 바라고 벽들은 진부하고 크리스탈 글라스라고는 빈병들이 있고 휘장이라고는 거미줄이 있는 꾀제제하고 곰팡내 나는 무서운 낡은 지하실에서 저를 만나기를 바라셔요. 아버지가 이상한 분이라는 건 저도 인정해요. 그건 아버지 버릇이죠. 하지만 결혼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시적인 중단을 해주어야죠. 아버지는 곧 이상한 짓을 다시 시작해서는 안 됐을 거예요. 아버지는 그 가정스러운 엄마 아름의 거리에서 정말 만족하실 거라는 거죠. 저는 거기가 딱 질색이었어요. 저는요. 저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버지는 저를 되게 가슴 아프게 하셔요. 제기. 그러곤 갑자기 정색을 하고 장발장을 응시하며 덧붙였다. 아버지는 그럼 제가 행복한 걸 원망하시는 건가요? 순진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때때로 썩 깊이 뚫고 들어간다. 그 질문은 코제트에게는 단순한 것이었으나 장발장에게는 심각한 것이었다. 코제트는 좀 할퀴고 싶었는데 그녀는 찢고 있었던 것이다. 장발장은 창백해졌다. 그는 잠시 대답하지 않고 있다가 형언할 수 없는 의조로 자기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그녀의 행복, 그것은 내 인생의 목적이었다.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내 퇴출을 허락하셔도 좋다. 코제트, 너는 행복하다. 내 시대는 끝났다. 어머나, 아버지는 저에게 너라고 말하셨군요. 하고 코제트는 외쳤다. 그러면서 그녀는 그의 목에 뛰어올랐다. 장발장은 넋을 잃고 멍하니 그녀를 자기 가슴에 얼싸안았다. 그는 그의 그녀를 되찾은 것 같았다. 고마워요 아버지 하고 코제트는 그에게 말했다.
감정에 끌려간 것에 장발장은 가슴이 아파지려고 했다. 그는 살며시 코제트의 팔에서 몸을 빼고 모자를 집었다. 왜 그러세요? 하고 코제트는 말했다. 장발장은 대답했다. 실례합니다 부인. 다들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문 앞에서 덧붙였다. 내가 당신에게 너라고 말했어.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당신 남편에게 말씀하시오. 용서하시오. 장발장은 나갔다. 그 수수께끼 같은 작별 인사에 아연실색한 코제트를 남겨두고 2. 또 몇 걸음의 후퇴. 다음 날 같은 시간에 장발장이 왔다. 코제트는 그에게 질문하지 않고 더 이상 놀라지도 않고 춥다고 떠들지도 않고 객실 이야기도 하지 않았으며 아버지라고도 장씨라고도 말하기를 피했다. 그녀는 당신이라고 말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부인이라고 부르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다만 그녀는 슬픔이 좀 덜했다. 만약에 슬픔이 그녀에게 가능했다면 그녀는 슬펐을 것이다. 사랑받는 남자는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고서도 사랑받는 여자를 만족시키는데 코제트도 마리우스하고 10중 8구 그러한 대화 하나를 가졌으리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호기심은 자기들의 사랑 너머로 썩 멀리 가지 않는다. 아랫방은 좀 치워졌다. 바스크는 병들을 없애고 니콜레트는 거미줄을 없앴다. 그 다음에도 날마다 같은 시간에 장발장이 왔다. 마리우스의 말을 글자 그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서 그는 날마다 왔다. 마리우스는 장발장이 오는 시간에 자신이 집에 없도록 적당히 조처했다. 이 집 사람들은 포실로 방식의 종전과는 다른 방식에 익숙해졌다. 투생이 거기에 도움이 되었다. 어르신은 언제나 저랬어요. 하고 그녀는 거듭 말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은명했다. 그분은 기인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 게다가 나이 90에 더 이상 가능한 교제는 없다. 모든 것이 관련 없는 병렬 상태다. 새로운 얼굴은 거북하다. 더 이상 자리가 없고 모든 습관들이 잡혀져 있다. 포실르방식인지 트랑시블랑식인지 질로르망 영감은 그런 양반이 안 온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었다. 그는 덧붙였다. 그런 기인들보다도 더 저속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런 사람들은 별의별 괴상한 짓을 다 하거든. 무슨 이유가 있는 것도 전혀 아니야. 카나풀 후작은 더 나빴지. 그는 웅장한 저택을 샀는데도 흑간에서 살았거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상야릇한 외관이야. 아무도 불행한 밑바닥을 어렴풋이 예감하지 않았다. 하기야 누가 그런 것을 짐작할 수 있었겠는가. 인도에는 그런 늪들이 있다. 물이 이상야릇하고 설명할 수 없고 바람이 없는데도 물결이 일고 잔잔해야 할 때가 흔들거리는 것 같다. 사람들은 수면이 아무 까닭도 없이 그렇게 부글거리는 것을 바라본다. 바닥에서 기어다니는 물뱀은 보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숨은 괴물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고뇌를, 그들을 바짝바짝 마르게 하는 근심 걱정을, 그들의 어둠 속에서 사는 절망을 가지고 있다. 이러이러한 사람도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고 가고 오고 한다. 그가 그의 속에 무수한 이빨을 갖고 있는 무시무시한 고민이 기생하여 그 불쌍한 사람 속에 살고 있고 그 때문에 그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모른다. 그 사람이 하나의 10년이란 것을 사람들은 모른다. 그 10년의 물은 괴의 서나 깊다. 때때로 전혀 영문 모를 동료가 그 수면에 인다. 알 수 없는 주름이 잡혔다가 꺼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거품 하나가 일었다가 터진다. 그것은 하찮은 것이다. 그것은 무시무시하다. 그것은 미지의 짐승의 호흡이다. 어떤 기이한 습관들, 다른 사람들이 떠날 때 온다든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과시하는 동안에 다소곳이 있다든가 회색 망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모든 경우에 입고 있다든가 어젓한 산책길을 찾는다든가 쓸쓸한 거리를 더 좋아한다든가 조금도 대화에 끼어들지 않는다든가 군중과 축제를 피한다든가 유복한 것 같으면서도 가난하게 산다든가 아무리 부자라도 제 열쇠를 제 호주머니에 갖고 있고 제 양초를 문지기에게 맡겨놓는다든가 새 문으로 들어간다든가 비밀 계단으로 올라간다든가 이 모든 대수롭지 않은 특이한 버릇들은 표면의 잔물결, 기포, 일시적인 주름살 등은 흔히 무시무시한 밑바닥에서 온다. 여러 주일이 그렇게 흘러갔다. 새로운 생활이 조금씩 코제트를 사로잡았다. 결혼이 만들어내는 교제, 방문, 집의 관리, 오락, 그러한 큰 일들. 코제트의 오락은 값비싼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 한 가지뿐 마리우스와 함께 있는 것이었다. 그와 함께 외출하고 그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녀 생활의 큰 관심사였다. 서로 팔을 끼고 대낮에 거리의 한복판을 보라는 듯이 모든 사람들 앞에 단 둘이서만 나다니는 것은 그들에게 항상 새로운 즐거움이었다. 코제트에겐 다만 한 가지 난처한 일이 있었다. 두 노처녀의 융합이 불가능해 투생은 니콜라트와 뜻을 같이 할 수 없어서 나가버렸다.
할아버지는 정정했고 마리우스는 여기저기서 변호를 맡아보았고 질노르망 이모는 새 가정 옆에서 조용히 살면서 만족하고 있었다. 장발장은 날마다 왔다. 너나들이로 말하기가 사라지고 당신이니 부인이 장씨라고 말함으로써 그는 코제트에 대해서 딴 사람이 되고 있었다. 그녀를 자기에게서 멀리하려고 했었던 그 자신의 배려는 성공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욱더 쾌활해지고 더욱 덜 다정해졌다. 그렇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를 퍽 사랑하고 있었고 장발장은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벼랑간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전에는 제 아버지였는데 이젠 아버지가 아니고, 전에는 제 아저씨였는데 이젠 아저씨가 아니고, 전에는 포슐로방 씨였는데 이젠 장이에요. 대관절 당신은 어떤 분이신가요? 저는 그런 건 다 싫어요. 만약에 제가 당신이 그렇게도 좋은 분이라는 걸 모른다면 저는 당신을 무서워할 거예요. 그는 여전히 엄마 아름의 거리에 살면서 코제트가 사는 거리를 떠날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초기에 그는 코제트 곁에 몇 분밖에 안 있다가 가곤 했다. 그는 조금씩 그의 방문 시간을 늘리는 습관을 붙였다. 그는 해가 길어지는 것을 이용하는 것 같았다. 그는 더 일찍 왔다가 더 늦게 떠났다. 어느 날 코제트 입에서 불쑥 아버지라는 말이 나왔다. 장발장의 침울한 늙은 얼굴에 기쁜 빛이 반짝였다. 그는 그녀를 꾸짖었다. 장이라고 하시오. 아참 그렇군요 장씨 하고 그녀는 깔깔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하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얼굴을 돌려 그가 눈물을 닦는 것을 그녀가 보지 않도록 했다. 3. 불림의 거리의 정원을 회상하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 마지막에 반짝임 이후 빛은 완전히 꺼져버렸다. 더 이상 친밀함도 없었고 입맞춤의 행복도 없었고 그렇게도 지극히 다정한 그 아버지라는 말도 없었다. 그는 그의 욕으로 그리고 그의 묵인에 의해 그의 모든 행복에서 잇따라 쫓겨나 있었다. 그리고 하루 동안에 코제트를 송두리째 잃어버린 뒤에 그는 이어서 그녀를 조금씩 다시 잃어버려야 했었다는 그런 불행을 가지고 있었다. 눈은 마침내 지하실의 햇빛에 익숙해지게 되었다. 결국 날마다 코제트가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 그는 그것으로 좋겠다. 그의 모든 생활은 그 시간에 집중되고 있었다. 그녀 옆에 앉아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또는 그녀에게 옛날 시절이며 그녀의 어린 시절, 수도원, 그때의 그녀의 어린 동무들 이야기를 했다. 어느 날 오후, 그것은 4월 초의 하루, 이미 따스해졌으나 아직은 서늘하고 태양이 찬란하게 빛날 때 마리우스와 코제트의 창들을 둘러싸고 있는 정원들은 춘색이 완연하고 아가위 나무는 바야흐로 싹이 터려하고 있고 폐물 같은 꽃무들은 낡은 담장들 위에 펼쳐지고 있고 장밋빛 거무초들은 돌 틈새기들에서 하품하고 있고 풀 속에서 실국화들과 미나리 아제비들은 아리따운 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고 이해의 흰나비들은 날기 시작하고 바람은 이 영원한 홀리의 악사는 옛 시인들이 회춘이라고 부르던 그 여명의 대교양학의 첫 악보를 나무들 속에서 노래해보고 있었는데 마리우스가 코제트에게 말했다. 불림의 거리의 우리 정원에 다시 한번 가보자고 우리가 말했지. 가자. 은혜를 저버려서는 안 돼. 그러면서 그들은 두 제비들처럼 봄을 향해 날아올랐다. 그 풀림의 거리의 정원은 그들에게 새벽 같은 인상을 주고 있었다. 그들은 무언가 그들의 사랑의 봄 같은 것을 이미 그들 생애의 과거 속에 갖고 있었다. 불림의 거리의 집은 아직도 임대차 기한 내에 있었는지라 코제트의 것이었다. 그들은 그 정원과 그 집에 갔다. 그들은 거기서 과거의 자신들로 되돌아가 무화경에 빠졌다. 그날 저녁 여느 때와 같은 시간에 장발장은 PUD 칼베르 거리에 갔다. 마님께서는 서방님과 함께 나가셔서 아직 안 돌아오셨습니다. 하고 바스크가 그에게 말했다. 그는 잠자코 앉아서 1시간 기다렸다. 코제트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수그리고 나갔다. 코제트는 그들의 정원에서의 산책에 도취하고 그녀의 과거 속에서 하루 종일 산 것을 몹시 기뻐하여 이튿날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장발장을 보지 않았던 것은 깨닫지 못했다. 거기는 어떻게 갔소? 하고 장발장은 그녀에게 물었다. 걸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돌아왔소? 상마차로요. 얼마 전부터 장발장은 이 젊은 부부가 옹색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었다. 그는 그것이 괴로웠다. 마리우스의 절약은 엄격한 것이어서 장발장에게 한 그의 말은 절대적인 뜻을 갖고 있었다. 그는 용단을 내어 물어보았다. 왜 당신들은 당신네 마차를 한 대 두지 않는 거요? 예쁜 2인승 사륜 마차 한 대면 한 달에 500프랑밖에 들지 않을 거요. 당신들은 부자인데? 저는 모르겠어요. 하고 코제트는 대답했다. 투생도 마찬가지요. 하고 장발장은 말을 이었다. 그녀는 떠났어.
당신들은 그녀 대신 아무도 두지 않았어. 무슨 까닭이요? 니콜레트면 충분해요. 하지만 당신은 시녀가 하나 필요하실 텐데 마리우스가 있지 않아요? 당신들은 당신네 집도 한 채 갖고 당신네 하이들도 그늘이고 마차도 한 대 갖고 극장에 특별석도 가져야 할 것이요. 당신들에게 너무 아름다운 건 아무것도 없어. 왜 당신들은 부자답게 지내지 않는 거요? 재산은 행복의 보탬이 되는데. 코제트는 대답하지 않았다. 장발장의 방문 시간들은 조금도 줄여지지 않았다. 도리어 반대였다. 미끄러지는 것이 마음인 때 사람은 비탈에서 멈춰서지 않는다. 장발장은 방문 시간을 오래 끌고 싶고 시간을 잊게 하고 싶을 적엔 마리우스의 칭찬을 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가 미남이고 고상하고 씩씩하고 재치있고 능변이고 친절하다고 하는 것이었다. 코제트는 한술 더 뜬다. 장발장은 다시 시작한다. 이야기는 그칠 줄 모른다. 마리우스, 이 말은 무궁무진하다. 그 네 글자 속에는 여러 권의 책이 들어있다. 그렇게 해서 장발장은 오래 있을 수 있었다. 코제트를 보고 그녀 옆에서 만사를 잇는 것, 그것은 그에게 무척이나 즐거운 일이었다. 그것은 그의 상처의 치료였다. 바스크가 2번이나 끄덕와서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남장 마님께 아뢰라고 진로르망 어르신께서 쇳내를 보내십니다. 라고 말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다. 그런 날들이면 장발장은 깊이 생각에 잠겨 자기 집에 돌아가곤 했다. 마리우스의 머리에 떠올랐었던 그 번데기라는 비유에 진실이 있었던가? 장발장은 과연 끝끝내 번데기가 되어 그의 나방을 쫓아올 것인가? 어느 날 그는 여느 때보다도 한결 더 오래 있었다. 이튿날 그는 벽난로에 전혀 불이 없는 걸 알아차렸다. 이런 불이 없네?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아주 당연한 일이야. 지금은 4월이니까 추위는 다 갔어. 어머나 여긴 춥네요. 하고 코제트는 들어오면서 부르짖었다. 그렇지 않아. 하고 장발장은 말했다. 그럼 당신이 바스크에게 불을 떼지 말라고 하셨나요? 그렇소. 곧 5월이거든. 하지만 6월까지는 불을 피우는 걸요. 이런 지하실에는 1년 내내 불이 있어야 해요. 나는 불이 필요 없겠다고 생각했지요. 그거야말로 정말 당신들 생각들 중 하나예요. 하고 코제트는 말을 이었다. 그 다음 날은 불이 있었다. 그러나 2개의 안락의자가 방 저쪽 끝 문 옆에 정돈되어 있었다. 이건 무슨 뜻일까? 하고 장발장은 생각했다. 그는 가서 그 안락의자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다시 벽난로 옆에 여느 때와 같은 자리에 놓았다. 그렇지만 그렇게 불이 다시 피워져 있었으므로 그는 용기를 얻었다. 그는 평소보다도 한결 더 오래 한담을 끌어가게 했다. 그가 가려고 일어섰을 때 코제트는 그에게 말했다. 남편이 어제 제게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래 무슨 말을? 이러더군요. 코제트, 우리는 3만 프랑의 연금을 가지고 있다. 2만 7천은 너가 갖고 있는 것이고 3천은 할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거야. 그럼 3만 프랑이 되네? 하고 제가 대답했어요. 그는 말을 이었어요. 너는 이 3만 프랑으로 살아갈 용기가 있겠니? 라고. 저는 그럼 너하고 함께만 있다면 한 푼 없어도 좋아. 하고 대답했죠. 그리고 또 그런 말은 왜 하지? 하고 물었더니 알기 위해서 라고 대답했어요. 장발장은 한마디도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코제트는 틀림없이 그에게서 무슨 설명이 있기를 기다렸을 것이나 그는 침울하게 입을 다물고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는 온머 아름의 거리로 돌아갔는데 하도 깊이 생각에 잠겨 있었는지라 문을 잘못 알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웃집으로 들어갔다. 그의 3층까지 올라간 뒤에야 그는 틀린 것을 깨닫고 다시 내려갔다. 그의 정신은 억척들로 가득 차 있었다. 마리우스가 그 60만 프랑의 출처를 의심하고 무슨 깨끗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했는데 누가 알겠는가? 그가 그 돈이 장발장 그 사람에게서 온 것을 아마 발견까지 했을지 모르며 그러한 수상한 재산 앞에서 주저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갖기를 싫어하고 수상쩍은 재물로 부자가 되기보다는 그와 코제트가 여전히 가난하게 있기를 더 좋아하고 있는 것이 확실했다. 그뿐 아니라 어렴풋이 장발장은 자기가 배척당하고 있는 것 같이 느끼기 시작했다. 다음 날 그는 아랫방으로 들어가면서 일종의 전율을 느꼈다. 안락의자들이 사라지고 없었다. 보통 의자조차 하나도 없었다. 이런 안락의자들이 없네? 하고 코제트는 들어오면서 부르짖었다. 대체 안락의자들이 어디 있을까? 이제 없어요. 하고 장발장은 대답했다. 이건 너무한데요? 장발장은 더듬거렸다. 내가 바스크에게 치워버리라고 말했어. 그 이유는요? 오늘은 잠깐밖에 있지 않을 테니까. 잠깐 있는다고 해서 서 있어야 할 이유는 없어요. 객실에 안락의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요? 아마 오늘 저녁에 손님이 있나 보죠. 아무도 없어요. 장발장은 한마디도 더 말할 수 없었다. 코제트는 어깨를 들먹였다.
안락 의자들을 치우게 하시다니 요 전날엔 불을 끄게 하시고 참으로 이상한 분이셔. 잘 있소 하고 장발장은 중얼거렸다. 그는 잘 있소 코제트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잘 있소 부인이라고 말할 기운도 없었다. 그는 맥이 빠졌다. 이번에 그는 깨달았다. 이튿날 그는 오지 않았다. 코제트는 저녁 때야 비로소 그것을 알아차렸다. 일은 하고 그녀는 말했다. 장씨가 오늘 안 오셨네? 그녀는 가벼운 서글픔 같은 것을 느꼈으나 그것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고 이내 마리우스의 키스로 기분이 전환되었다. 그 다음 날도 그는 오지 않았다. 코제트는 거기에 주의하지 않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날 저녁을 지내고 그날 밤을 자고 잠이 깼어야 겨우 그 일을 생각했다. 그녀는 그렇게도 행복했다. 그녀는 부랴부랴 니콜레트를 장씨 댁에 보내어 그가 앓고 있는지 그리고 왜 전날 오지 않았는지 알아오게 했다. 니콜레트는 장씨의 대답을 가져왔다. 그는 전혀 앓고 있지 않았다. 그는 바빴다. 곧 올 것이다. 되도록 일찍. 그런데 그는 짤막한 여행을 가려고 한다. 부인은 자기가 때때로 여행하는 습관이 있음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기를 바란다. 자기를 조금도 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니콜레트는 장씨의 집에 들어가면서 자기 안주인의 말을 그대로 되풀이 했었다. 왜 장씨가 어제 오시지 않았는가를 알아보라고 마님이 보냈다고. 내가 안 간 지 이틀이 되어 하고 장발장은 조용히 말했다. 그러나 그러한 지적에 니콜레트는 개의치 않고 그런 것은 아무것도 코제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4. 끌어당김과 소멸. 1833년의 늦봄 몇 달과 초여름의 몇 달 동안 마을의 덤성덤성한 행인들과 가게의 상인들, 문 앞에서 빈둥거리는 사람들은 검은 옷을 깔끔하게 입은 한 늙은이가 날마다 해가 질 무렵 같은 시간에 운무 아름의 거리에서 생트 크루아들라 르브르토르니 거리 쪽으로 나와서 블랑망토 성당 앞을 지나 퀼티르 생 카트린 거리를 접어들고 에샤프르프 거리에 이르러서는 왼편으로 돌아 생루이 거리로 들어가곤 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거기서 그는 느린 발걸음으로 머리를 앞으로 내밀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고 눈은 언제나 변함없이 똑같은 한 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 점이 그에게는 반짝이는 것 같이 보였으나 그것은 피유대 칼베르 거리의 모퉁이 외에 다른 것이 아니었다. 그가 그 거리의 모퉁이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의 눈은 더욱더 빛나고 있었다. 일종의 기쁨이 내면의 서광처럼 그의 눈동자를 비추고 있고 그는 매혹되고 감동된 듯도 하고 그의 입술은 마치 그에게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말하는 것 같이 희미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는 희미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으며 한껏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마치 목적지에 도달하기를 바라면서도 거기에 바짝 가까워지는 순간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를 끌어당기는 것 같은 그 거리와 그 사이에 더 이상 몇 집밖에 없었을 때 그의 발걸음은 매우 늦어져서 때로는 더 이상 걷고 있지 않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의 간들거리는 머리와 그의 고정된 눈동자는 그걸 찾는 지남침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가 도착하는 시간을 아무리 오래 걸리게 할지라도 꼭 도착해야만 했다. 그는 피유디 칼베르에 도달한다. 그러자 그는 걸음을 멈추고 몸을 떨고 마지막 집 모퉁이 너머로 침울하고 겁나는 듯한 모습으로 머리를 내밀고 그 거리를 바라보곤 했는데 그 비통한 눈초리에는 뭔지 불가능한 것의 현혹과 다친 낙원의 반사 같은 것이 있었다. 그리고 한 방울의 눈물이 조금씩 눈꺼풀 구석에 괴었다가 떨어질 만큼 커져서 그의 뺨 위에 흘러내리고 이따금 그의 입에서 먹곤 했다. 늙은이는 그 눈물의 쓴맛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마치 돌멩이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런 뒤 그는 같은 길을 같은 걸음걸이로 되돌아갔는데 그가 멀어져 감에 따라 그의 눈은 빛이 꺼졌다. 조금씩 이 늙은이는 피유디 칼베르 거리의 모퉁이까지 가기를 그만두었다. 그는 생루이 거리의 중간점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어떤 때는 좀 더 멀리서 또 어떤 때는 좀 더 가까이서 어느 날 그는 퀼티르 생 카트린 거리의 모퉁이에 서서 피유디 칼베르 거리를 멀리서 바라보았다. 그런 뒤에 마치 무언가를 거절하듯이 잠자코 좌우로 고개를 흔들고는 길을 되돌아갔다. 오래지 않아 그는 생루이 거리까지조차도 오지 않았다. 그는 팝의 거리에까지 와서 머리를 흔들고 되돌아가곤 했다. 다음에는 더 이상 트루아 파비용 거리를 넘어가지 않았다.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블랑망토 거리를 넘어서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더 이상 태엽을 감아주지 않는 시계의 추가 진폭을 줄이다가 마침내 멎어버리는 것 같았다. 날마다 그는 같은 시간에 집에서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 보았으나 다 마치지를 않았는데 아마 그는 그것을 의식하지 않았겠으나 걷는 길을 줄곧 줄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온통 이런 단 하나의 생각만을 나타내고 있었다. 무슨 소용이냐? 눈은 빛이 꺼져 있었다. 더 이상 반짝임이 없었다. 눈물 역시 말라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눈꺼풀 구석에 괴어 있지 않았다. 그 생각에 잠긴 눈은 보송보송했다. 늙은이의 머리는 언제나 앞으로 내밀어져 있었다. 턱이 이따금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야윈 목의 주름살은 보기에도 가슴 아팠다. 때때로 날씨가 구전되면 발 아래에 우산을 들고 있었으나 그것을 전혀 피하지 않았다. 그 일대의 할머니들은 저건 을간이야 라고 말했다. 어린아이들은 시시덕거리면서 그의 뒤를 따라다니고 있었다.